세종 24년 1442년 봄이었습니다. 경복궁 사정전 뒤편 작은 정각에서 세종대왕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어전에는 호조판서 허조와 지편전 부제학 정초, 그리고 충청도에서 급히 올라온 관찰사 이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이번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사옵니다. 충청도만이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이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각 고을에서 올라온 장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장계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공주의 한 마을에서는 23명이 굶어 죽었다고 적혀 있었고, 청주에서는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허판서, 세종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황국은 얼마나 풀었소? 전하, 호조의 곡식을 최대한 풀었사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흉년으로 비축량이 바닥났사옵니다. 허조의 대답에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각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짐이 즉위한 지 24년이 되었소. 그동안 한글을 만들고 해시계를 세우고 치구기를 만들었소만 정작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구려.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비가 농사에는 단비가 되겠지만 이미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하, 중국의 농서들을 참고하여 농사를 권장하면. 허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판서, 중국 땅과 우리 땅이 같소? 중국의 날씨와 우리 날씨가 같단 말이오? 그것이 짐이 재민요술도 읽어보고 농상집요도 읽어보았소. 훌륭한 책들이긴 하나 우리 땅에 그대로 쓸 수가 없소. 중국은 넓고 우리는 좁소. 중국은 평평하고 우리는 산이 많소. 비가 오는 때도 다르고 추위가 오는 때도 다르단 말이요. 정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만들어야 하오. 우리 백성들이 오랜 세월 땅을 일구며 터득한 지혜를 모아야 하오. 세종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부제학. 예, 전하. 팔도의 늙은 농부들을 찾아가시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방식을 기록하시오. 책에 쓰인 말이 아니라 흙을 만지는 손이 아는 것을 모으란 말이요. 정초는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흘 후 정초는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40살의 정초는 평생 책만 읽어온 선비였습니다. 농사일이라곤 밭두렁에서 바라본 것이 전부였지요. 말을 타고 산길을 넘는 것도 초가집에서 자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공주 땅에 도착한 정초는 곧바로 고을 아전을 불렀습니다. 이 고을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이가 누구요? 날이 그것이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전의 반문에 정초는 당황했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는 이 말이요. 아, 그렇다면 김복산 영감이옵니다. 하지만 영감은 성질이 괴팍하여 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수령께서 부르셨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정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제로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들의 지혜를 모으라고 하셨지 빼앗아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겠소. 예, 나리께서 직접? 그래, 안내해 주시오. 김복산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초가집 뒤로는 밭이 펼쳐져 있었고 밭에서는 60이 넘은 노인이 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산 영감이시오? 정초가 다가가자 노인은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시오? 한양에서 온 정초라 하오. 전하의 명을 받아 농사법을 배우러 왔소. 김복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사법을 배우러? 나으리 같은 양반이? 그렇소. 웃기는 일도 다 있구만. 양반들은 평생 농사꾼을 천하게 여기다가 이제 와서 배우겠다니. 정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돌아가시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영감. 정초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번 겨울에 공주에서만 100명이 넘는 백성이 굶어 죽었소. 청주에서는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소. 전하께서는 그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오. 김복산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중국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농사짓는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 책을 만들고자 하시오. 그래서 제가 영감을 찾아온 것이오. 중국책이 아니라? 그렇소. 우리 땅에 맞는 우리 백성들의 농사법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오. 김복사는 한참 동안 정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오시오. 김복산의 집 마루에 앉아 정초는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영감, 좋은 곡식을 거두려면 어찌해야 하오? 김복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농사는 땅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땅을 안다? 예. 땅에도 성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정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땅은 물기를 머금고 어떤 땅은 물을 흘려보내지요. 어떤 땅은 따뜻하고 어떤 땅은 차갑습니다. 같은 마을 안에서도 동쪽 밭과 서쪽 밭이 다르고 산 아래와 들판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만져보면 압니다. 흙을 한 줌 쥐어보면 그 땅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지요. 김복사는 마당으로 내려가 흙을 한 줌 떠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흙은 검고 부드럽습니다. 물기도 적당하지요. 이런 땅에는 벼가 잘 자랍니다. 그는 다시 밭으로 가서 다른 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누렇고 거칩니다. 물기가 없지요. 이런 땅에 벼를 심으면 말라 죽습니다. 콩이나 조를 심어야 합니다. 정초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김복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꿀 수 있지요. 거름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거름도 아무렇게나 주면 안 됩니다. 소똥, 말똥, 사람 똥, 풀을 썩힌 거름. 모두 성질이 다릅니다. 어찌 다릅니까? 소똥은 차갑고 느립니다. 땅을 천천히 기름지게 만들지요. 말똥은 뜨겁고 빠릅니다. 빨리 효과가 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 똥은 독하니 잘 썩혀서 써야 하고 풀거름은 순하니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정초는 감탄했습니다. 어느 중국 책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영감, 씨앗은 언제 뿌립니까? 그것은 흙이 말해줍니다. 흙이 말을 합니까? 김복사는 웃었습니다. 말을 하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듣는 것이지만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흙을 가져왔습니다. 이 흙을 보십시오. 손으로 쥐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초가 흙을 쥐었다 놓았습니다. 흙은 뭉쳐진 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뭉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씨를 뿌리기엔 흙이 차갑고 질척합니다. 흙을 쥐었다 놓았을 때 보슬보슬 부서지면 그때가 씨 뿌릴 때지요. 그때가 되면 흙이 따뜻해지고 씨앗이 싹을 틀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복사는 땅 고르는 법, 씨 뿌리는 법, 김 매는 법, 거두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정초는 손이 아플 정도로 받아 적었습니다. 영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배우셨고 할아버지는 그 윗대에게 배우셨지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농사 지으며 알게 된 것입니다. 정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 나으리. 김복산이 정초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우리 말을 책에 담으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양반들이 우리를 천하게 여기지 않고 전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김복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임금님이 계시다니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정초는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전이 안내한 곳은 박득산이라는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박득산은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정초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박득산은 밭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오셨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정초는 전날 김복산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득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영감, 씨앗을 심는 때를 어찌 아십니까? 박득산은 쪼그리고 앉아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이 흙을 보시오, 나으리. 그는 정초에게도 흙을 쥐게 했습니다. 쥐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뭉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열흘만 지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봄 기운이 땅을 녹이면 흙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때가 씨 뿌릴 때지요.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평생을 보며 배웠지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일찍 뿌려서 씨앗이 얼어 죽기도 하고 너무 늦게 뿌려서 가을까지 여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정초는 감동했습니다. 이 노인은 책을 읽지 못했지만 평생의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영감, 그렇다면 모를 심을 때는 어찌하십니까? 모는 따로 모판을 만들어 키웁니다. 모판을? 예. 논에 바로 씨를 뿌리면 잡초와 섞이고 물 조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판에 씨를 뿌려 모를 키운 다음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까? 훨씬 좋지요. 모판에서는 물과 거름을 조절하기 쉽고 잡초도 덜 자랍니다. 튼튼한 모를 키워서 논에 심으면 수확이 2배는 늘어납니다. 정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2배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득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모판을 만들고 모를 키우고 다시 옮겨 심으려면 사람 손이 2배로 필요합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군요. 정초는 이것도 받아 적었습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초는 박득산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박득산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정말로 우리 같은 농부의 말을 임금님께서 들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임금이십니다. 박득산의 아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으리, 저도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채소 농사는 어찌 됩니까? 곡식만이 아니라 무, 배추, 파 같은 것도 중요한데. 정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채소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그날 밤 정초는 박득산 부부에게서 채소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는 언제 심고
배추는 어떻게 키우며 파는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세세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초는 충청도의 15마을을 돌았습니다. 벼농사, 밭농사, 채소농사. 각 마을의 농부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으리, 우리 마을은 물이 많아서 벼농사가 좋습니다. 나으리, 우리 마을은 산기슭이라 밭농사를 짓습니다. 나으리, 우리 마을은 땅이 척박해서 메밀을 심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충청도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땅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많은 곳과 적은 곳, 평평한 곳과 비탈진 곳, 해가 잘 드는 곳과 그늘진 곳, 모두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정초는 한 마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 농부가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콩은 이파에 심어야 한다니까. 무슨 소리? 콩은 고구에 심어야 해. 정초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그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정초는 난감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어디에 농사를 짓습니까? 저는 저 산 아래 밭에 짓습니다. 저는 마을 앞 들판에 짓습니다. 정초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다면 두 분 말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산 아래는 그늘져서 기온이 낮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늦게 이파에 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판은 해가 잘 들어 따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구에 심어도 될 것입니다. 두 농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만. 그랬구나. 정초는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농사법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땅마다, 기후마다, 위치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담아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초는 충청도를 마치고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경상도의 농사법은 충청도와 또 달랐습니다. 안동의 한 농부는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은 산이 많아 밭이 비탈집니다. 비탈진 밭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찌하십니까? 이랑을 가로로 냅니다. 비탈을 따라 세로로 내면 물이 흘러내리지만 가로로 내면 물이 고입니다. 정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경주의 한 농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을은 땅이 메말라서 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둡니다. 저수지를요? 예. 비가 올 때 물을 모아두었다가 가뭄이 들면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3달째 정초는 전라도로 갔습니다. 전라도는 평야가 넓어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나주의 한 농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 벼는 조선에서 제일입니다. 땅이 넓고 물이 풍부하니까요. 어떻게 농사를 지으십니까? 넓은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줄지어 심습니다. 모와 모 사이를 일정하게 두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고르듭니다. 정초는 감탄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땅에 맞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5달이 지나 정초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장의 기록을 들고 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현전 정각에서 정초는 학사들을 모았습니다. 문석윤, 신석조, 성삼문. 젊은 학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도를 돌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초는 기록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난감합니다. 충청도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경상도 농부는 저렇게 말합니다. 전라도는 또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문석윤이 기록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부제학,
이것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요? 땅이 다르니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모두 그 땅에서는 맞는 방법이지요. 신석조가 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나누어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충청도는 충청도의 법을, 경상도는 경상도의 법을 각각 적는 것입니다. 정초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각 지역에서도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 방법을 써야 하니까. 그렇다면 성산문이 끼어들었습니다. 토질별로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기름진 땅, 메마른 땅, 물기 많은 땅, 비탈진 땅. 이렇게 나누어 각각에 맞는 방법을 적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정초는 무릎을 쳤습니다. 지역별로, 토질별로 나누어 적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각 고을의 수령이 자기 고을의 땅을 보고 알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일주일 후 정초는 세종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팔도를 돌며 백성들의 농사법을 듣고 왔습니다. 수고하였소. 무엇을 배웠소? 전하, 소신은 땅을 배웠습니다. 세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땅을? 예. 소신은 책에서 농사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땅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땅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땅의 성질에 맞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은 말을 하지 않지만 듣는 자에게는 말을 하지요. 정부제약 그대는 이제 땅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운 것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래서 어찌할 생각이요? 지역별로, 토질별로 나누어 적으려 합니다. 그래야 각 고을에서 자기 땅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오. 무엇입니까, 전하? 절기를 넣으시오. 백성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입춘, 우수, 경칩. 24절기에 맞춰 해야 할 일을 적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정초가 물러나려 하자 세종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부제학. 예, 전하.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오? 정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야 하지 않겠소? 물론입니다. 어려운 한문을 늘어놓지 마시오. 쉬운 말로 백성들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석 달 동안 집현전 학사들은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어려운 한문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복잡한 설명을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토양의 비옥도를 어떻게 쓸까? 신석조가 물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름이라고 쓰시오. 정초가 답했습니다. 수분 함유량은 땅의 물기라고 하시오. 파종 시기는 씨 뿌리는 때라고 쓰시오. 하나하나 말을 바꿔가며 원고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문성윤이 중국 농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제학, 이것은 명나라의 사시찬유입니다. 비교해보니 우리가 쓴 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 봅시다. 정초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과연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릅니다. 중국 책에는 3월에 씨를 뿌린다고 했지만 우리 백성들은 땅이 따뜻해지면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큰 차이입니다. 같은 3월이라도 어떤 해는 따뜻하고 어떤 해는 춥습니다. 달력만 보고 씨를 뿌리면 실패할 수 있지요. 하지만 땅을 보고 뿌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산문이 감탄했습니다. 백성들의 지혜가 책보다 낫군요. 그렇소. 책은 죽어 있지만 백성들의 지혜는 살아 있소.
매년 변하는 날씨에 맞춰 땅의 상태에 맞춰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세종 26년 1444년 봄이었습니다. 농사직설의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초는 원고를 들고 세종을 배웠습니다. 전하,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와 충청도의 밭농사는 이러하다. 땅을 가는 것은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하되 가을가리를 깊게 하고 봄가리를 얕게 한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벼농사는 모를 먼저 키워 논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 모파는 볕이 잘 들고 물대기 쉬운 곳에 만든다. 한참을 읽던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제약,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목소리요? 그렇습니다, 전하. 참으로 귀한 것을 모았소. 하지만 세종이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토질이 비옥하면이라고 했는데 땅이 기름지면이라고 바꾸시오. 아직도 한문 냄새가 남아있어.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세종은 꼼꼼히 원고를 보며 수정할 곳을 지적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신경을 썼습니다. 전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오. 왜 이렇게까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왕께서 명하시면 백성들은 따를 것인데.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부제약, 나라는 누구의 것이오? 전하의 것이옵니다. 아니요. 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는 백성의 것이오. 짐은 다만 백성을 위해 일할 뿐이오. 백성들이 배고프면 짐이 밥을 주어야 하고 백성들이 추우면 짐이 옷을 주어야 하오. 그것이 왕의 도리요. 정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짐 혼자서는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소.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오. 이 책이 바로 그것이오. 황송하옵니다, 전하. 가서 마저 다듬으시오. 그리고 인쇄하여 팔도에 나누어 주시오. 세종 26년 여름 농사직설이 인쇄되어 팔도로 나갔습니다. 정초는 다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김복산 영감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감 왔습니다. 오 나으리. 그새 얼굴이 더 까맣게 그으르셨구려. 영감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초는 농사직설을 꺼내 김복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김복산을 위해 정초가 직접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물기가 있으면 벼를 심고 땅이 메마르고 높으면 조를 심는다. 비탈진 땅에는 이랑을 가로로 내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김복산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 박득산이 했던 말, 다른 농부들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흙을 손으로 쥐었다 놓았을 때 보슬보슬 부서지면 좋다. 그때가 되면 땅이 따뜻해져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다. 김복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같은 늙은 농부의 말이 책에 실렸단 말이오? 영감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팔도의 모든 농부들이 평생 땅을 일구며 알게 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김복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만졌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실 것은 제가 아니라 전하이십니다. 전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자 하셨기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임금님이 계시다니 우리가 정말 복이 많습니다. 정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농사직설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들도 손자의 손자들도 이 책을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농부가 거들었습니다. 정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세종 38년 임금은 병이 깊어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정초는 매일 궁을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정초를 불렀습니다. 정부제약, 농사직설이 백성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소? 예, 전하. 각 도의 수령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농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여러 고을에서 수확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구려. 세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충청도의 그 늙은 농부, 이름이 무엇이었지? 김복산이옵니다. 그래, 김복산. 그는 건강하시오? 예, 전하. 80이 넘었지만 아직 정정하십니다. 그에게 전하시오. 그의 지혜가 조선 팔도에 퍼져 수많은 백성을 살렸다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세종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부제약, 우리가 그 책에 무엇을 담았소? 전하, 우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땅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그렇소. 임금이 아무리 훌륭해도 신하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백성들의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하오. 세종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짐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무엇이옵니까, 전하? 한글을 만든 것도 추구기를 세운 것도 좋소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요. 그들을 존중했다는 것이요. 정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하, 농사직설은 농사책이 아니요.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을 잊지 마시오. 그해 겨울 세종대왕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초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 60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가끔 충청도를 찾았습니다. 김복산 영감은 85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 정초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김복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영감? 나으리께 농사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책이 되어 조선 팔도 백성들에게 전해졌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복산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초는 김복산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농사직설은 그 후로도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농부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장은 닳고 구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농부는 이 책을 아들에게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보거라.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땅과 씨름하며 배운 것들이다. 이것을 익히고 너도 내가 배운 것을 내 아들에게 전해주어라. 어떤 농부는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책을 펼쳐들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구나. 어떤 농부는 풍년이 들었을 때 이 책에 감사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올해는 수확이 좋았다. 임금님 은혜가 크시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김을 메고 가을이 오면 곡식을 거둡니다. 그 오랜 노동 속에서 백성들은 농사직설을 펼쳐들고 힘을 얻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것은 책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존중하는 마음, 그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후세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땅을 일구는 이들의 손에서, 백성을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해는 지고 또 뜨지만 그 마음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